고통과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통과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고통을 제가 그냥 임으로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사회적 고통으로 그냥 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은 결코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 고통이 극심한데 정신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말기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자기 삶의 존재가 위협받는데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특히 말기암 환자들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학대, 자기 자책 이런 데 시달리는 것이죠. 제가 그냥 임으로 나눈 것이지만 신체적 고통이 문학의 신체적 고통에 의해서 쓰여진 문학들을 몇 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라도길이라는 시고요. 지금 6페이지에 전라도길, 하나원, 소록도 가는 길,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애는 서산에 담는데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렁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길 전라도길. 쉽게 아시는 시죠. 하나원 씨는 나병, 요즘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문둥병. 그렇죠.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병명도 없었고요.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록도로 가는 동안에 또 발가락이 또 더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원 씨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벌이라는 시가 있고요.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동주 시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의 덜 알려진 시 중에 병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두어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전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짐작컨대 윤동주 시인이 아마 연희 전문 학생일 때 일이었던 것 같고요. 몹시 몸이 피곤해서 아마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병이 없다고 하고요. 근데 나는 몹시 피곤하고 시련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사는 병을 모르고. 근데 그 병원 밖에 말하자면 정원에 어떤 여자 환자가 하얀 옷을 입고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구나무 그늘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윤동주 씨는 그 여성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끼웃거리고 있어요. 근데 아마 관심은 전에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가슴을 앓는다는 걸 이미 소문을 들은 거 보니까 이미 관심을 가지고 들었던 거죠. 가슴을 앓는다는 말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폐 문제였던 것 같아요. 폐병 같은 걸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핵이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여성도 아마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늘에 누워서 그 여성이 벌러덩 누워 있을 때는 피곤하지 않으면 그러진 않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성이 금전화를 따서 가슴에 꽂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윤동주 시인이 그것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그 여성이 누웠던 자리에 가서 자기도 똑같이 누워보는 겁니다. 아, 얼마나 정말 말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그 여성과 자기를 지금 동일시하는 거죠. 그 여성이 누웠던 대로 그 자리에 그 여성은 온기를 느끼고 싶은 것처럼 누워보는 겁니다. 네, 피곤하고 시련을 겪고 그러나 그 여성도 나도 나았으면 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성한테 끝내 말은 더 이상 걸지 못하고 이걸로 그냥 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훈 시인의 병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는 다른 시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조지훈 시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록화 시인이고 지조론이니 뭐니 이런 선비에 관한 이런 글도 쓰셨는데 시도 그런 겁니다. 질병을 이겨내려는 그런 어떤 관조의 정신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에게 조지훈 어딜 가서 까맣게 소식을 끊고 지내다가도 내가 오래 시달리던 일손을 떼고 막 안도 웃음을 돌리려고 할 때면 그때 자네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네. 자네는 언제나 우울한 방문객 어두운 음계를 밟으며 불길한 그림자를 이끌고 오지만 자네는 나의 오랜 친구이기에 나는 자네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동안을 뉘우치게 되네. 자네는 나에게 휴식을 권하고 생의경을 가르치네. 그러나 자네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은 마냥 헛무.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자네의 그 나직하고 무거운 음성을 듣는 것이 더없이 흐뭇하네. 내 뜨거운 이마를 집어주는 자네의 손은 내 손보다 뜨겁네. 자네의 이마의 주름살은 내 이마보다도 눈물겨웠네. 나는 자네에게서 젊은 날을 초췌한 내 모습을 보고 좀 더 성실하게 하던 그날의 메아리를 듣는 것일세. 생애의 집착과 미련은 없어도 이 생은 그지없이 아름답고 지옥의 형벌이야 있다손 치더라도 죽는 것 그다지 두렵지 않노라면 자네는 몹시 화를 내었지. 자네는 나의 정다운 벗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친구. 자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노하지 않네. 그러나 자네는 좀 이상한 성밀세. 언짢은 표정이나 서운한 말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자네는 몇 날 몇 달을 쉬지 않고 나를 설복하려 들다가도 내가 가슴을 헤치고 자네에게 경도하면 그때서 자네는 나를 뿌리치고 떠나가네. 잘가게 이 친구 생각내키거든 언제든지 찾아주게나. 차를 끓여 마시며 우리 다시 인생을 얘기해보세 그려. 되게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이 시는 죽음을 자기 친구처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성찰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면 어떤 성숙한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들장미의 이파리와 똑같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불평등과 불공정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의 제도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공정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그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제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줄여나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촛불을 들고 나온 천만의 국민들도 그런 믿음을 가졌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성폭력을 고발하고 남녀차별을 고발하고 인권 탄압을 고발하고 권력남용을 고발하고 기업의 갑질을 고발하고 권력자의 횡포를 고발하고 자본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월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신체와 정신, 영혼이 통합된 하나의 인간입니다. 인간을 전체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문학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 자기 계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고통스러울 때 골방에서 글을 쓰거나 상상을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깨달음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결실이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영근 시인하고는 생전에 대화도 많이 나누고 밤새도록 같이 소주도 나눠 마시고 저에게 1년에 몇 번씩 저녁이면 전화를 해서 형님 어떻게 지내요? 그렇게 또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2006년도에 박영근 시인이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한 차례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죠. 2007년도에 아산중앙병원, 어떤 분도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도 간농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아산 29일 치료를 받고 2년 동안 통원 치료하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통이 없으려면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려고 하는데 쫄르기는 다리고 10,000보를 걷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우리 박일환 시인, 문동란 시인, 또 우리 서울관, 존경하는 우리 서울관 교수님 계셔서 너무나 반가웠고 저는 15년 만에 이 충무 집회에 오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광주항쟁 40주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광주를 다니는 바람에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고 여러 가지로 겹치고 해서 5월 달에 이런저런 핑계로 오다가 15주기, 꺾어지는 주기에는 오겠다. 또 20주기에는 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코로나 참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분들하고 살다 보니까 역시 박영근의 첫 시집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았어요. 물론 박영근의 주옥 같은 시들이 있지만 소라소라 푸르는 서랍은 늘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술자리, 뒷부리 자리에서 많이 부르면서 함께 울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기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영근 시인과 목사라는 직함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사이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제7회 박영근 작품상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선생님은 지금 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기 도서관 2층, 3층 무슨 시를 맡아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박영근 시인의 시 흰빛이라는 시가 한편이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맨 마지막 구절에 같이 읽어보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겠습니다. 시간 좀 있나요? 네. 맨 마지막 열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래 이제 신은 그만두기로 하자. 그 숱한 기후들이 그치고 흰빛만 남을 때까지 라는 구절이 있어서 이게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왜냐면 박영근 시인이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발표했던 여러 시편들 중에 두 편을 제가 청탁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편은 김수영 10일을 지나라는 그 시이고 또 한 편은 가을비라는 시죠. 가을비라는 시는 제가 어떤 잡지 지금 기획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계절별로 시인을 2명씩 뽑아가지고 시 한 편의 원고로 100만 원을 주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박영근 시인을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 시를 쓰게 됐었죠. 좋아하시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에 시 한 편에 100만 원을 준다는 건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김수영 10일을 지나라는 시인데 이 시는 대전에서 나오고 있는 문예지의 시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 원고 필원고를 제가 받았었는데 그 필원고가 이거 들어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김수영 10일을 지나면가 특별한 이유는 지금 이제 읽은 그 흰빛이라는 그 시의 마지막 구절, 이 시를 그만 쓰기로 하자라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인데 마침 올해가 김수영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김수영 시인이 시에 새로운 어떤 경지가 있다면 그 시가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시인은 무엇보다도 침묵의 언어와 관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시인이어서 지금 위에 올라가니까 마치 그 흰빛이라는 시에 시를 그만두기로 한다. 흰 빛의 세계. 시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겠죠. 시를 넘어서 있는 어떤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흰빛이라는 시가 마음에 와닿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심사를 시인 김혜자 시인과 또 비평을 하고 있는 오창환 평론가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심사를 했고요. 예심위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심위원들이 1년 동안 나온 시 작품들 중에서 좋은 작품들을 골라서 결선에 올리면 그 결선에 올라온 작품들을 가지고 결선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 결과 여러 편의 시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낙선된 작품을 이야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새로운 우리의 삶의 현실, 노동현실이라고 이제는 축약시킬 수는 없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개성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감각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또 일하는 사람이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더 당당한 위치에서 고용하는 사람을 봐주는 시선으로 시를 쓰는 그런 시편들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김성규 시인의 시를 뽑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치를 했고요. 김성규 시인의 시, 굴뚝이라는 시입니다. 굴뚝에 올라가고 굴뚝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서 밑에서 사람들이 여러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년에서는 이 굴뚝, 이 연기가 멈추고 지쳐 쓰러지고 사람들은 언제 내려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연에서 이제 그 굴뚝 위에서 바라보는 저 멀리 보이는 세상을 자신의 삶의 전망으로 삼아가는 어떤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굴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 작품 떠오르는 작품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지금 퍼뜩 떠오르는 것만 꼽아봐도 난장의 감싸어린 전국에서 그 굴뚝에서 떨어지는 그 존재가 있죠. 아마 10년대의 어떤 현실을 이야기해주는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올라가지만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는. 떨어져 내린다는 건 패배이기도 하고 또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어떤 모습이기도 같은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고공동성을 위해 올라가서 그 고공동성을 말리기 위해 찾아오는 그 사람이 있겠고 사람들도 있겠고 그 장면을 그리면서 끝나는 소설의 한 편이 있는데 이인희 선배가 다시 문단으로 복귀해서 쓴 소설 중에 저 자동차 울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노동자가 그 고공농성을 벌이는 장면으로 끝나는 소설이 있죠. 그건 고공농성 현장에서 밑에 자신 때문에 이 밑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시인은 굴뚝 위에 올라가서 멀리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작품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굴뚝과 관련된 이야기들, 가령 함영희 소설도 보면 상당히 명쾌한 즐거운 언어로 굴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본다면 김성규 시인의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가 있겠다. 굴뚝을 통해서 당장 어떤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시에 나타나듯이 굴뚝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먼 곳을 보며 노래하네라는 그 구절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환기하듯이 아직 우리 눈앞에 와 있지 않은 어떤 세계를 멀리 바라보면서 계속 노래할 수 있는 어떤 시인의 지치지 않는 굴뚝이 지치더라도 그 시선이 지치지 않은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은 발견합니다. 김성규 시인의 시적인 문법이 요즘 젊은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문법들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상, 어떤 모음의 풍경 그런 것들이 그 시에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레고리로 읽을 수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현실의 언어냐라고 아마 비판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아마도 그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채우지 못한 어떤 현실 속에서의 어떤 욕망이 그런 변형된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의 언어를 통해서 한편의 언어를 현실을 아름답게 꾸려낼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 가지고 옴으로써 우리에게도 내가 겪는 고통 이외에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고통을 겪고 있네라고 하는 그 자체로부터 이 삶의 위로를 받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제 오늘 서은관 부장님 강의 주제가 이 고통 없는 문학이 어디 있으랴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문학이 창출되는 그 방식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젊은 세대의 어떤 언어들 속에서 고통 자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겠다. 고통 자체를 언어를 통해서 이것이 별게 아니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목소리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 시인은 우리가 주목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평은 우차원 평가가 썼기 때문에 그 김성규 시인이 시를 규정해주고 있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을 받으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다 거기에 프린팅으로 받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심사평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의 중간 부분입니다. 김성규 시인은 굴뚝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극단의 긴장 속에서 위 세계와 아래의 세계를 대비시켜 그려냅니다. 굴뚝 위 세상은 하얀 구름을 찍어내면서 먼 곳을 향하는 희망의 세계이고, 아래의 세계는 뭉게뭉게 이야기를 피워내며 의심 많은 사람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긴장하는 것이다. 굴뚝 고공동성을 둘러싼 긴장은 그레이트 위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이상과 현실이 팽팽하게 맞서는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적 형상화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시는 얼어붙은 눈물 일거리로 표현된 아픈 감각이 돋보인다. 유례가 없는 장기 동성 투쟁 과정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고단함을 시적으로 포착해낸 것도 소중한 성취다. 시인의 언어와 타자들의 언어가 섞이는 다중의 발성이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김성규 시인에게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평을 다시 받겠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박은근 시인의 시사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굴뚝의 사회문화, 그리고 사실은 박은근 그 작품상의 최연소, 역사적으로 최연소 수상자이신 덕분에 또 저희 박수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그 상패 수여와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제7회 박영근 작품상 수상자 김성규, 수상자 굴뚝. 김성규 시인의 굴뚝은 우리 시대 삶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상과 현실을 팽팽한 맞성으로 잘 포착해낸 수작입니다. 이에 박영근 시인의 시 정신을 기리고 시대 상황에 맞서 치열하게 창작하는 시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15일 박영근 시인 기념사업회 회장 서홍권. 수상 소식을 듣고 이제 수상 소감을 써왔는데요. 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이 너무 무거운 상이기 때문에 제가 상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며 살아가면서 뭐 많은 상이 있겠지만 박영근 선생님이 살다가 생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후배로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정신을 이어서 살아가야 되는 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004년에 등단을 했는데 그때 등단하던 해 박영근 선생님을 밤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수상소감에도 어떻게 보면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정신을 이어서 살아가야 되는 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004년에 등단을 했는데 그때 등단하던 해 박영근 선생님을 밤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수상소감에도 등단했었는데 새벽에 만났는데 같이 한 3명 정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박영근 선생님이 노래 한 곡 불러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저는 그때 2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시골에서 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 오빠 생각이라는 그 동요인데 그 노래를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노래를 부르다가 그러니까 이제 박영근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저는 이미 이제 박영근 선생님이 저보다 한참 선배 시인이고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쓴 시라든지 이쪽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뭐 취업 공부판 앞에서라든지 뭐 김미순전 이런 시집을 이미 저는 읽었고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장국을 먹고 이제 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이후에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몇 번 뵌 적이 있고 어느 날 이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박영근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외로움과 뭐 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박영근 선생님이 돌아가신 죽음의 의미가 시인 한 명의 죽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시대가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다는 어떤 절망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우리는 역사를 앞으로 밀고 간다는 큰 생각을 했는데 90년대에 넘어오고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 이제는 돈이 최고인 시대가 왔고 그런 자본주의에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이 점차 사라져간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박영근 선생님의 죽음이 시인의 죽음이지만 동시에 한 시대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죽음이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쓸쓸했고 이후에 이제 시비가 세워졌는데 김익구 선생님 들어가신 김익구 선생님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시비가 세워졌고 시비 제막식 때는 제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장례식 때는 제가 갔었고 제막식 때는 못 갔는데 이후에 혼자 한번 찾아와 봤어요. 제가 시비가 세워진 장소에 찾아왔는데 너무나 쓸쓸했고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우리 문학이 더 이상 노동문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문학적 당위성이 많이 사라진 시대고 지금은 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작품을 쓰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박영근 선생님 돌아가시면 누가 이 사람을 기억해주고 이 사람의 정신을 누가 생각해줄까라는 생각 그런 게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시를 쓰면서 점점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시를 썼지만 박영근 선생님은
남들이 다 땅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굴뚝위로 올라간 사람이죠. 용감하면서 무모하게 굴뚝위로 올라가고 그 굴뚝 위에서 저는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망 없는 세계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끝없이 메시아가 오지도 않는데 계속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망 없는 시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것이 새로운 세계가 오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저희의 운명이고 또 시를 쓰는 저의 운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는 역할을 하는 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이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선생님이 살아가신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만들어주시고 운영하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많은 상들이 있지만 다른 많은 상들은 수많은 돈과 후원과 이런 곳에서 꾸려지지만 이 상은 정말 뜻깊은 진짜 뜻을 모아서 만든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상하신 선배 작가님들께도 누구가 끼치지 않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살면서 꿈꾸었던 해방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시를 쓰는 김성규 시인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어디선가는 또 만나고 있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이제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요. 황승미 가수께서 박영근 시인 15주기 추모를 기념해서 노래 2곡을 준비하셨답니다.
오늘은 원래 오래오래 쌓고 있었던 농성장에서 마침 비가 막 내리고 그친 다음에 무지개를 보고서 다들 너무 아름답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런 장면에 거기서 농성하시던 분이 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시에 노래를 붙인 노래였습니다. 붉은 꽃이었고, 제가 꽃 시리즈를 몇 개 만들었는데 노란 꽃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는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였는데 역설적이게도 누구를 축하하는 자리, 기억하는 자리에서 많이 부르게 되는 노래입니다. 노란 꽃 부르겠습니다. 노란 꽃 한 송이 내게 줄게. 아주 작고 노란 꽃 줄게. 바람이 불어오면 향기가 퍼질 테지. 숨죽인 작은 새들도 줄 텐데. 노란 꽃 한 송이 내게 줄게. 아주 작고 노란 꽃 줄게. 노란 꽃 한 송이 내게 줄게. 아주 작고 노란 꽃 줄게. 봄비가 내려오면 새순이 나올 테지. 잃었던 꽃 얼굴 듣고 울 텐데. 노란 꽃 한 송이 내게 줄게. 아주 작고 노란 꽃 줄게. 아주 작고 노란 꽃 줄게. 아주 작고 노란 꽃. 문제가 큰데 그래도 우리 소원관 회장님이나 여러 부인들께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시인의 정신을 연이어가는 것 같아서 위안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 모임이, 이 추모 모임이 그래도 지속되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얼굴을 이제 뵙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뵙던 분들이 많이 빠지셨네요. 그래서 그러나 한간에 이렇게라도 또 올해도 이렇게 지속되는구나 좀 마음을 가지고 뿌듯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성규 시인의 연근의 만남을 얘기하는 그 얘기가 너무나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은 이제 소설을 좀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설집을 냈는데, 어느 누군가 이 연근이 얘기를 좀 소설로 또는 작품으로 또는 드라마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제수씨한테 그게 안 되면 내가 언젠가 내 손으로 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연근의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삶을 작품으로 쓴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좀 이렇게 얼굴 뵙게 되니까 감사하고요. 날씨도 추운데 오늘 저녁에도 따뜻하게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으로 이 북구도서관의 2층과 3층에 박영근 특별 전시를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송유숙 선생님의 한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겠습니다. 운영위원 분들이 너무 든든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시면서 저야말로 많이 위로가 되고 같이 든든하게 했습니다. 꾸준한 마음. 여기 앉으세요. 얼른 드세요. 여기 앉으세요. 식사하러 가셔야죠. 박영근